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작품에서 첫 문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읽은 고전문학 중 첫 문장에 유독 시선이 가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목매의 시대였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야. 아름다운 밤이었다. 우리가 젊을 때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밤이었다. 그리고 오늘 낭독해드릴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의 첫 문장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 문장이 가지는 무게는 참으로 커서 책의 복선과도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무미건조한 이 첫 문장은 주인공 메르세에 대한 성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문장 같습니다. 이방인은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 죽음에 대한 메르세의 태도가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지요. 알베르 까미가 이방인 미국판 서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메르소의 죄는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진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존재하는 도덕성과 윤리에 일탈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이 책은 비교적 짧은 소설이지만 주인공 메르소라는 인물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기에 위대한 책인 걸까요? 주인공 메르소는 자신의 본능에 무척 충실한 인물이었고 자신을 꾸미거나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자신의 속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에 순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이며 영원한 이방인인 걸까요? 읽을수록 사유거리가 많고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마지막 재판 과정인데요. 메르소에게 내린 판결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midnight 북스토어에서 출간했고 김옥진님께서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피고석에 앉아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늘 흥미로운 법이다. 검사와 변호사가 변론을 주고받는 동안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마 내가 저지른 범죄 이야기보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양쪽의 변론들이 크게 다른 것이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범죄를 인정하되 해명을 했고 검사는 손을 뻗치며 유죄를 고발하되 해명마저 없었다. 나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다. 때로는 나도 그들의 말에 끼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변호사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풀립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나와 무관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니,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가 중요한 겁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할 말은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서 느끼는 흥미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검사의 변론도 내게는 금세 싱겁게 느껴졌다. 내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단편적인 말과 몸짓들, 혹은 전체와는 동떨어진 연설들 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검사의 요점은 내가 미리 계획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 했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제가 여러분께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말입니다.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범죄자 영혼의 심리 상태가 빚어내는 어두운 빛에 비추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 어머니의 연세를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페르낭달의 영화를 보고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언급했다. 내가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가 그의 정부라는 말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냥 말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검사는 레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검사가 사건을 보는 방식에서 명백함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몽과 합의하여 그의 정보를 꿰어다가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넘기기 위해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 레몽의 적들에게 시비를 건 것은 나였다. 레몽은 다쳤다. 나는 레몽에게 권총을 건네받고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혼자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라빈을 쏘았다. 나는 기다렸다가 일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려고 다시 네 발의 탄환을 태연자약하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쏘았다. 이상입니다 하고 검사가 말했다. 여러분께 이자가 상황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의 사건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정상을 참작할 만한 반사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자의 진술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도 알고 말의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행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범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적어도 나는 그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래서 그 뒤로는 검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 이런 말이 들렸다. 피고가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기미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예심 때도 이 가증스러운 범행에 대해 단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는데 사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했다. 나는 내 행동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악착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조금 놀랐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담아 지금까지 나는 무언가를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 오늘의 일 또는 내일의 일에 마음이 팔려 있었다. 하지만 당연히 내 처지에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다정스러운 태도로 대하거나 선의를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때 검사가 다시 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하고 검사는 말했다. 사실 내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며 인간다운 점이 조금도 없고 인간의 마음을 보전하는 도덕적 원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하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없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법정에서만큼은 소극적인 관용의 덕이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정의의 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공허는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시면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심리 과정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범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길었다. 너무 길어서 결국 그날 아침의 더위밖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얼마 후 검사는 말을 끊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매우 낮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일 이 법정에서는 가장 괘씸한 범죄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엄중한 처단을 내려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범행이 주는 공포도 나의 냉담함에 대해 느끼는 공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다.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실제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의 바탕이 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가 목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피고석에 앉은 이 사람이 내일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살인범과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제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했으므로 이 사회와는 무관하며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반응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여러분께 이자의 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흉악함 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남자의 얼굴 앞에서 제가 느끼는 공포가 그 괴로움을 충분히 상쇄시켜 주니까요. 저는 짧지 않은 재직 기간 동안 여러 번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오늘처럼 이 괴로운 의무가 형평에 맞는 명백하고 신성한 지상 명령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고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덥고 당황스러워서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재판장은 기침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내게 더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나는 대로 아라빈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내 변론의 방향을 잘 모르겠으니 변호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했다. 내가 우스워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빠르게 그리고 두서없이 태양 때문이었다고 불쑥 내뱉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뒤이어 그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으나 시간도 늦었고 자기 진술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 공판을 오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은 동의했다. 커다란 선풍기는 오후에도 실내의 무거운 공기를 휘저었고 배심원들이 든 가지각색의 조그만 부채들은 모두 일정하게 움직였다. 변호사의 변론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에 관해 말할 때마다 그는 나라고 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경관에게 몸을 굽히고 그 이유를 물었다. 경관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변호사들은 모두 그렇게 해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것이 나를 이 사건에서 배제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며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벌써 그 법정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고 느꼈다.
내 변호사도 우스워 보였다. 그는 나의 도발에 대해 신속히 변론한 다음 내 영혼에 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사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았다. 저 역시 피고의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찰청의 훌륭한 대리인과 달리 저는 거기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착한 사람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근면 성실한 근로자로서 회사에도 충실하고 모든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타인의 불행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나는 힘이 닿는 한 정성껏 오랫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모범적인 아들이었다. 나중에는 내 힘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해드릴 수 없게 되자 연로한 어머니께 양로원이 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양로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국가가 그러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유용성과 중요성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장례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게 그의 변론이 가진 결함이었다. 그 모든 말들, 내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날들과 한없이 긴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이 빛깔 없는 물이 되어버린 듯 느껴졌고 그 속에서 어지럼증을 느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거리에서 들리는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법정을 비롯한 법원의 다른 공간들을 거쳐 내 귀에까지 울려 퍼졌던 것만이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닌 내 삶, 그러나 거기서 지극히 사소하지만 잊혀지지 않을 기쁨을 얻었던 추억에 사로잡혔다. 여름의 향기, 내가 좋아하던 동네, 어느 날 저녁의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차림. 그러자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부질없는 것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감방으로 돌아가 잘 수 있기만을 바랐다. 변호사가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배심원들은 순간의 실수로 일을 그르친 성실한 직장인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 영원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니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법정은 심리를 중지했고 변호사는 지친 듯 자리에서 앉았다. 그러자 변호사의 동료들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주 훌륭했어 라는 말이 들렸고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동의를 구하려는 듯 그렇지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동의를 하긴 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더위가 한풀 꺾였다. 한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저녁의 부드러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나 한 사람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같은 상태였다. 회색 웃옷을 입은 신문기자, 자동 인형 같은 여자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러자 재판 중에 한 번도 마리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다. 마리를 잊지는 않았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마리는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듯이 내게 작게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근심 어린 얼굴로 웃음 짓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내 가슴은 다쳐버린 것 같았고 그녀의 미소에 답조차 할 수 없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배심원들에게 여러 질문이 신속하게 낭독되었다. 살인죄, 계획 범죄, 정상 참작 같은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나가고 나는 앞서 대기했던 방으로 안내되었다. 변호사가 따라 들어와 매우 수다스럽게 여느 때보다도 더욱 자신있고 다정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금고나 혹은 징역을 치르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불리한 판결이 날 경우 그것을 뒤집을 기회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배심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어떤 결론적 요구도 말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판결을 철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잘 따져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숱한 서류들이 쓸모 없어질 테니 말이다. 어쨌든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의 45분 정도는 된 것 같았다. 그때 종이 울렸다. 변호사가 내 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배심원 대표가 답변서를 낭독할 겁니다. 당신은 판결을 선고할 때에야 들어오게 될 거예요.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게서 얼마나 가까운지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무엇인가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종이 울리고 피고석의 문이 열렸을 때 내게 밀려온 것은 법정 안의 침묵, 그리고 그 젊은 신문 기자가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야릇한 기분이었다. 나는 마리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럴 틈이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상한 말투로 피고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모든 이들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배려 같은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경관들은 내게 무척 다정했고 변호사는 내 손목 위에 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게 더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왔다. 나는 형무소 소속 신부의 면회를 3번째로 거절했다. 그에게 할 말도 없고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쨌든 조만간 그를 만나게 될 것이었다. 지금 내 관심사는 기계장치에서 벗어나는 것, 불가피한 것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었다.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반드시 누우면 하늘이 보인다. 오로지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낮이 밤으로 변해가는 빛깔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거기에 누워서 머리 밑에 손을 괴고 기다린다. 사형수 가운데 이 무자비한 기계장치에서 벗어난 예가 있었을까? 사형 집행 전에 사라졌거나 경찰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은 없었을까 몇 번을 자문해봤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내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나도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긴 했다. 분명히 이에 대한 특별한 책들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다. 어쩌면 거기서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